시장의 상승폭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과 현물의 동시 매수를 보이는 것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 17포인트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연중 최고점이죠.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런 매수가 있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빠른 긴축이 나타나지 않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발맞춰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동결한 것이 아마 우리 한국의 투자 여건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이 분야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SK증권의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센터장님 하면 금방 나올 텐데 지식서비스 부문장님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먼저 지식서비스 부문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리서치 센터 하는데 우리 SK증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포괄적 개념, 지식 서비스 붐이라고 확대 개편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확대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 그러니까 증권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지식 정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단지 애널리스트들의 여러 가지 지식들이나 또는 해안이랄까요? 그런 리서치 결과들을 주식 가격 전망 또는 투자 정보 이런 쪽에만 집중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도 하면서 또 이제 실제 사업에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개발하고 찾아보자. 이미 좀 찾아진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확대도 하고 새로운 부문을 만들고 또 그 밑에 실도 신설하고 했습니다. 특히 보니까는 스마트 시티 전담 조직이라고 이제 새로 신설하셨는데요. 이건 이제 저도 상당히 좀 이렇게 낯선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시죠? 스마트 시티 전담 조직 어떤 사업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사실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리서치를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스마트시티 리서치를 진행한 이유는 스마트시티라는 게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공간에 대한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모든 부문들, 통신, IT 기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린 에너지, 물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그 도시 내에 구현되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리서치를 계속 진행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겠지만 사실 증권사 리서치도 가장 앞서서 그런 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제휴도 최근에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어떤 좋은 도시를 만들 거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확산될 수 있을 거냐,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시티 추진실이라는 이 조직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문장님, 최근에 우리 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4단계 거리두기도 확산되고 있어서 굉장히 경제에 미칠 영향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악영향이 좀 더 커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코로나19의 변이가 어떻게 확산이 될 거냐,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전망은 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사실 자신은 못합니다. 이게 갑자기 치명률과 전파력이 모두 다 높은 그런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그러면 경제가 올 스톱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일단 치명률은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은 우리 의학계 종사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그 바이러스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숙주가 계속 빨리 사망하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을 반영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기대를 좀 걸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도 사실 확산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치명률은 그렇게 빠르게 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정도라면 이 당초에 우리가 이 처음 코로나19가 닥쳤을 때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바로바로 셧다운 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정책 당국의 대응이라든지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들도 좀 덜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한번 경험해본 데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무기들에 대해서도 한 번은 좀 점검을 해보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면 일시적으로 둔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하지만 경기 확장 추세가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확장이 아닌 침체로 가서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또 금리 전문가이신 부문장님께 질문 드릴 핵심 요인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여기에 앞서서 미리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오늘 아침 상원에서 발표한 미국 제롬 파월 FRB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테이퍼링은 아직 멀었다. 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뭐 인플레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인플레 된 걸로 보냐 할까는 연간 단위로 돼야 된다 그랬는데 네. 부문장님 모실 때 제롬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그렇게 말한 그 속내라 그럴까요? 그 예. 부분하고요. 만일 테이퍼링을 FRB에서 시도한다면 대략 그 시기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뭐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테이퍼링 미국 연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매우 이제 혼란이죠. 어찌 보면은 투자자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전문가들도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에서 가장 그 이유로서 들 수 있는 건 그 일시적이다, temporally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두세 달, 어떤 분들은 한 반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이게 뭐 6개월이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데 이게 일시적인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준이 생각하는 건 분명히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뭐 두세 달 또는 한 반기 정도 물가 상승률이 높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일시적이 아닌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물가 상승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예. 굉장히 여러 차례 걸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 경제 내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디플레이션 압력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19가 주고 있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가 수요도 줄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업들을 구조조정을 막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막히면 가격 경쟁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요인들이 연준이 생각하는 일시적이라는 건 적어도 제가 보기엔 1년 이상의 물가 상승인데 일시적인 그런 어떤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물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전망하는 내년 초 정도의 테이퍼링 시작 그 정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참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그 말에 따라서 해석하는 각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주열 하는 총재께서 워낙 강하게 최근에 말을 많이 해서 어쩌면 올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는데 결국 동결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꼭 7월에 해야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결정한 건 아니실 테고 아마 그렇죠. 상황이 괜찮았으면 7월에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은 사실 이번에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네.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보면 상황이 조금이라도 정상화될 그런 어떤 느낌이 있다면 빨리 금리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엔 우리가 충격을 덜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충격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마도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미국하고는 좀 사뭇 다른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 내에 금리 인상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한국은행 총재도 밝히고 계시지만 그럼 금리를 얼마까지 인상할 거냐? 경제를 완전 쿨다운 시킬 만큼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경제를 쿨다운 시킬 만큼 금리를 인상할 거냐?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시장을 평가해보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우리 투자자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 부문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올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더 주식시장이 좋은 시장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예. 분위기는 점점 갖추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는 거 보니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박스피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 있어 보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어쨌든 시장의 큰 축은 기업의 실적이고 기업의 실적을 결정하는 건 경기의 회복 강도와 또 지속 기간이겠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연준이 됐던 이 한국은행이 됐던 그 중앙은행들이 실패할 거로 보고 있지 않고 중앙은행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완만한 정도의 경기 회복 확장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중반 정도까지의 경기 확장은 분명해 보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전체적으로 실적의 상향,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실적은 뭐 지금 15% 이상 뭐 향후에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하반기 중에는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반영되면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20%, 지금으로부터 보면 대략 한 5, 6%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럴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그럼 그 다음에는 떨어진다는 거냐? 그 다음은 제가 보기엔 아마 또 내년도 하반기까지 경기 확장이 연장될 수 있느냐, 또 경기 이 확장의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반적인 증시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에 방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한 걸음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은 하반기 일단 장세가 한번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경기 회복 강도를 경기 확장의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이벤트들이잖아요. 거기에는 물론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까도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으로서의 코로나19의 확산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밖에도 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또 특히나 제가 예상하고 있는 이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많이 얘기하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그 플레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죠. 그런데 사실 제가 전망치를 3,500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한 5, 6% 정도 상승을 예상하는 건 이런 데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 나쁜 요인이나 좋은 요인들이 발견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주면 그것 때문에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서 좀 증시 상승폭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대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확장의 방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런 정도의 완만한 회복 그래서 그야말로 조금 조정받고 다시 조금씩 오르면서 전고점을 회복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그 전반적인 어떤 뭐 모든 업종의 상승 이렇다기보다는 상당히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이 바뀌어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뭐 조금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참여자하신 분들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은 작년 말 금년 초에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 투자 전략을 특히 이러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는 꼭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의 가장 큰 동력은 이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들이 돈을 버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주식의 비중을 좀 중립 이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중립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람마다 모두 주식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의 그 규모나 또는 비중이 다르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바로 한 달 후에 써야 될 돈을 주식으로 넣어놓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쳐서 나온 주식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 중에서 뭘 살 거냐의 부분은 네. 일단 우리가 성장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놓고 볼 것과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바꿔야 될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조절해야 되겠죠. 성장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들은 장기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미래 산업을 열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2차전 이런 것들 좋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바뀌는 건 이 경기가 나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겠지만, 경기가 회복될 거다 그러면 누가 돈 벌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쪽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이나 레저 또 오프라인 소비 이런 쪽의 주식들을 갖고 계시면 올해 하반기는 좀 그래도 이 주식 투자에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정말 깊이 있는 말씀 주신 분은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부장이신 최석원 부부장이셨습니다. 부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